안녕하세요. DID 기술에 의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법무법인 세종의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라운시큐어의 옴니원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했었던 전자서명 관련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운시큐어의 옴니원 서비스의 서비스 개요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논점으로서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 논점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자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DID 기술이 활용된 라운시큐어의 옴니원 서비스의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기술이라는 것은 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인데요. 블록체인 노드에는 공개키가 저장이 되고 이용자의 개별 단말기에 개인키가 보관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인증이나 서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런 공개키와 개인키가 결합이 돼서 인증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라운시큐어의 옴니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블록체인 기술과 FIDO, Fast Identity 온라인 기술이 융합된 개인정보 거래 플랫폼인데요. 이런 기술들을 토대로 해서 이용자에게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옴니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 서비스 참여자가 이용자와 발급자, 서비스 제공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용자는 휴대폰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발급, 보관 및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물론 이 서비스 전체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발급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자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렌터카 회사에다가 이제 우리 운전면허를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이용자고 발급자는 운전면허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경찰청 같은 엔티티가 되겠죠. 서비스 제공자는 제가 든 사례에서라면 렌터카 회사가 될 겁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자격정보를 검증해서 서비스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서비스 제공자라고 합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라운시큐어의 옴니원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용자가 DID를 발급하는 단계겠죠.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서 본인의 생체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가입을 하는 순간 생체 정보와 쌍을 이루는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이 되면서 이제 블록체인 노드와 이용자의 단말기의 TEE 영역에 이제 공개키는 블록체인 노드에 저장이 되고 개인키는 우리 단말기, 휴대폰 같은 곳에 TEE 영역에 각각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급자가 VC를 발급해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렌터카 회사에 운전면허증을 내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발급자에게 VC의 발급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발급자는 우리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VC, Verifiable Claim을 발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VC는 휴대폰에 저장이 되고 암호화돼서 우리의 개인키, 이용자의 DID 개인키를 통해서 전자서명돼서 보관이 되고요. 보호가 되고 발급자는 VC 발급 정보를 해시값으로 변환해서 발급자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는 블록체인 노드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이용자가 DID 개인키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발급자가 발급자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했을 때 그 전자서명이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오늘 검토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용자와 발급자의 전자서명이 끝나고 나면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용자는 신원 증명을 위해서 발급받아서 단말기에 보관하고 있던 VC의 사본을 제출을 하게 되고요. 서비스 제공자는 제출받은 VC 사본의 유효성을 검증한 다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용자 단, 발급자 단,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단에서 전부 다 이 검증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용자와 발급자단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서명이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정의는 전자서명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맨 처음 1999년에 맨 처음에 전자서명법이 이제 시작됐을 때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이라고 굉장히 좁은 범위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개정이 될 때 생체 정보를 전자서명에 활용할 수 있게 위해서 좀 더 넓게 정의를 했고요. 그 내용이 여기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라고 규정이 됐었는데요. 이제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되는 개정 전자서명법은 좀 더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라고 매우 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요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서명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자서명이기 때문에 서명자가 당연히 확인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 서명을 한 서명자의 서명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정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의 일반적인 요건을 토대로 옴니원 서비스의 전자서명이 이런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옴니원 서비스상의 전자서명이 이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서명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통해서 볼 때 공개키 기반 구조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를 복호화했을 때 그 내용이 다시 되도록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공개키의 짝이 되는 개인키를 갖고 있는 서명자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서명자를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 서명자가 확인됨으로써 서명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한 의도로 서명했다는 점이 당연히 추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건도 옴니원 서비스상의 전자서명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정보여야 한다는 것은 VC가 됐건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전자문서가 됐건 당연히 거기에 추가되는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정보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전자적 형태의 정보이기 때문에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의 요건은 이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아까 개정 전자서명법상으로는 굉장히 범위가 좀 크게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정 전자서명법 6조에 보면 그 전자서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진흥하여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생체 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를 해놓은 것인데요. 이 옴니원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명자 본인의 생체 정보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를 블록체인 기술로 공개키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함으로써 진정성 요건을 한층 더 확실하게 갖추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개정 전자서명법에서도 정한 전자서명에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자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은 금융회사 또는 전금업자는 추심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금 동의는 서면 또는 녹취의 형태로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형태들의 경우에 전자서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면에 전자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 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서면, 출금 동의에 사용될 수 있는 서면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 생성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두 번째로는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 생성 정보를 집에 관리하고 있을 것. 세 번째로는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네 번째로는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 네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옴니원 서비스의 전자서명이 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자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옴니원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서 본인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쌍을 이루는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이 되고 VC 발급 시에 발급자에 의해 이용자의 신원이 확인되죠. 당연히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서명 당시에 본인이 전자서명 생성 정보를 집에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개인키를 발급받을 때 인증받은 본인의 단말기에서 본인의 생체 정보만을 이용해서 개인키에 접근해서 전자서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자의 개인키는 단말기에 TEE에 저장돼서 사실상 변조와 유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본인이 전자서명 생성 정보를 집에 관리하고 있다는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서는 공개키 기반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서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한 값은 키쌍인 공개키로만 검증이 가능하고 해당 공개키는 옴니원의 블록체인 노드에 저장이 되죠. 위와 같은 검증 절차를 통해서 전자서명이 변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변조가 되어서는 그거를 같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요건도 당연히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서명자 본인만이 생성할 수 있는 생체 정보를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을 하고 서명자의 생체 정보로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키로 VC 사본등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블록체인 노드에서 서명자의 개인키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개키를 사용해서 VC 사본등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만일에 전자문서가 변경되었다면 값이 일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옴니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옴니원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전자서명은 DID 기술에 기반한 신원증명 서비스에 의한 전자서명이고 이에 기반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자서명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